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교권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교사노조의 조사를 보면 10명 중 7명은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실태와 최근 나온 교육부의 대책을 놓고 MG 티키타카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대구 국제 블루 아트 페어 소개합니다. 8월 25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옛 복명파출소에서 영대병원 입구 내거리 방향 옛 복명파출소 50m 지난 지점 진행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교통량 많으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구마로 동볼리 내거리에서 성당 내거리 방향은 세강병원 목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입니다. 버스 고장으로 수리 작업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구 경북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까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올라서 무덥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9에서 33도 예상되고 체감온도 33도 내외로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5.2도, 습도는 89%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2030년 완공되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이용해 대구에서 유럽과 미국을 직항으로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국토부의 신공항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건데요. 활주로 길이가 3.5km로 설정되면서 국내 운항 중인 모든 여객기와 화물기의 이착륙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최대 관심사가 활주로 길이였는데요. 네. 신공항이 단순 동네공항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길게 확보해서 유럽과 미주 노선을 오가는 대형 여객기와 화물기가 뜰 수 있어야 했습니다. 네, 희소식입니다. 당초 활주로 길이를 3.8km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약간은 줄어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목표치보다 줄어든 3.5km로 설정했고 대신 향후 여건 변화에 대비해 여유부지 300m를 확보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대구시가 활주로 길이 3.8km를 원했던 이유는 화물기 중 가장 무거운 기종 때문인데요. 네. 이 화물기는 3.5km 길이에서는 화물을 96%까지 채우면 그래도 이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보통 화물기가 85% 정도 화물을 채우기 때문에 3.5km 활주로 길이에서는 이 기종을 포함한 모든 항공기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대구시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활주로 길이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들과 개항 3년 전부터 장거리 노선 취향 논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많은 화물을 실어 나갈 수 있게 돼서 아주 반가운데 여객이나 화물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네, 여객 수요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구공항 최대 이용객 수보다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 수요도 2019년 대비 5배 이상 증가를 할 걸로 예상되고요. 대구시는 수요 증가를 대비해서 공항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제2터미널 등을 만들 수 있는 확장 가능 부지도 50만 제곱미터로 마련돼 있습니다. 신공항 전체 규모는 대구 남구의 면적보다도 넓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2.6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비용 편익 분석이 1 이상으로 도출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30년 완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최근 서울의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으로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이와 관련 대구교육청이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배상 보장 범위도 지금보다 확대됩니다. 특히 피해 교사의 빠른 교단 복귀를 위해 시내 종합병원 5곳, 정신의학 전문병원 10곳과 협약해 전문가가 피해 교사의 심리치료와 상담을 합니다.
네,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달라지는 점은 뭘까요? 네, 교권 침해 학생은 교사와 바로 분리 조치됩니다. 학교 관리자나 상담교사가 분리된 학생의 생활 지도와 학습 지원을 맡게 되고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의 직위 해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악성 민원은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육활동이 침해당할 때는 응대나 답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대구시 교육청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교권 회복 관련해서는 잠시 뒤 MG 티키타카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조기 치료를 위한 상담 약국을 운영합니다. 최근 의료용 마약이나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10-20대의 마약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인데요. 특히 다이어트 약,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마약류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본인, 가족, 지인의 경우 사회적 시선이나 법적 처벌에 대한 우려로 또 상담기관 부족으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약국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네, 대구시 약사회와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해 기존 약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마약류 중독 예방 상담 약국으로 운영하는데요. 네. 줄여서 마중약국이라고도 불립니다. 약국 간판에 마중약국이라고 쓰여 있으면 누구나 들어가서 진단을 받고 증상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중독이 심한 경우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로 보내져 연계된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관에서 일하고 있는 송경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영화관에서 일하면 무료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또 최신 영화를 가장 빨리 볼 수도 있어서 3년째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영화관에는 배우분들이 무대 인사를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시는 관객분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또 배우분들의 동선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엄청 긴장하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주신 관람객분도 있었는데 약간 나이가 지긋하신 이제 할머니께서 영화를 보러 오셨거든요. 근데 요즘 영화관은 이제 키오스크로 이제 다 활용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셔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직접 해드리고 또 사용까지 또 안내를 해드리니까 엄청 고마워하시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저한테 오셔서 뭐 자기 가방에서 주섬주섬 막 꺼내면서 막 그런 떡 같은 거도 막 주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찾아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영화관에서 재밌는 영화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이민정 변호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희초 교사 다방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더 지났는데요.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놨습니다. 두 분도 아주 관심이 많은 문제라고 들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이면서 또 그런 교권보호위원회 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 사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참 가슴 아프고 무겁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심도 높고요. 네, 저도 뭐 교육청에서 3년 반 정도 계속 일을 했었는데요. 이게 교권 침해나 이 문제가 시작된 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였고 사실 언젠가 터질 일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이게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금지가 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그 아동학대의 범위가 사실 너무 무자기하게 넓어지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지도권이 매우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간 이 문제를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방치한 측면도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동 인권도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권도 생각을 안 하면 안 됐었는데 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측면이 좀 있어요. 원래 기성세대들은 이제 교권 침해하면은 불량 학생이라고 소위 우리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권위적인 관리자들 이런 교사를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 때는 다 맞으면서 공부했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학부모가 교권을 흔드는 사례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 대구 교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 3명 중에 2명꼴로 학부모와 학생의 갑질 또는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약 80%가 그중에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서 그냥 참는다고 또 답변하셨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서희초 교사 사건 이후에 교권 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봤는데요. 그 주체가 학부모인 경우가 8,400여 건으로 약 7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오롯이 또 자신의 자녀에 대한 또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어렵죠. 면이 있잖아요. 네. 감정적으로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고 또 애정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객관성을 잃어버려서 교권 침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랑 교사 사이에 어떤 신뢰가 너무 무너져 있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서 훈육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때 여러 가지 훈육의 방법이 네네. 있었죠. 근데 이 훈육 과정에서 뭐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 비난의 말을 했다, 또 뭐 예전에 뒤에 가서 서 있거나 교실 밖에 나가서 네네. 있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거조차도 정서적 학대라면서 뭐 고소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고, 이게 처음에는 단순히 아동을 체벌하지 말고 때리는 게 안 된다였다면 이제는 벌 주는 행위들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운동장을 뛰거나 뭐 오리걸음 우리 때 많이 했던 그런 걸 하거나 또는 그런 것마저도 또 이것도 신체 학대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 유형이 뭐 신체 학대,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너무 넓거든요. 너무 주관적이에요. 네, 이런 것 때문에 교사의 체벌권이나 훈육권은 매우 낮아지고 있고 학생이나 뭐 학부모의 민원, 요구사항은 커지고 무리하게 교사를 고소까지 하면서 형사처벌에 노출되는 괴롭힘의 정도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훈육권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더 좀 날뛰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뭐 대응책을 계속해서 내놓겠습니다만 현재 교육부가 내놓은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제 교육부가 2학기부터 학교 민원 창구를 하나로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앞으로 교사 개인이 민원을 이때까지 직접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학교 차원에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팀을 만들게 되는데요. 네. 보호자가 학교에 문의할 게 있거나 또 전달할 사항이 있을 때 또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도 일단 학교에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민원 대응팀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단순 민원인지 아니면 교직원이 직접 처리를 해야 할 민원인지 아니면 학교장이 직접 나서야 하는 민원인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으로 넘겨야 할 민원인지 분류를 해가지고 그 유형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민원은 지원청으로 바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이렇게 하면 가정하고 학교가 지금도 불신이 심한데 오히려 또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사실 부작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현장에서는 이게 그 아동학대 신고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교사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도 형사고소 당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압박을 당연히. 받죠. 예. 네. 근데 이게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만으로 직위 해제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고 또 사실 공무원직을 걸고 그 수사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의뢰인 중에 교사들이 많은데 네.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위태위태할 정도로 굉장히 좀 큰 스트레스에 이렇게 노출돼 그렇군요.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를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고 네. 또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지자체와 경찰로부터 동시에 이렇게 조사를 받게 돼요. 이렇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네. 또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 이게 교사가 생활 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무조건 이렇게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된다 이런 개정안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민정 변호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굉장히 좀 위축돼 있다는 현실을 알 수 있는데요. 뭐 추 의원님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활동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학생들이 다툼이 있거나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뭐 위원회도 열리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텐데 그 해결이 됐지만 양쪽이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만족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뭐 이런 위원회의 결과물 자체가 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잘못들을 시정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네. 과정에서 감정적 골이 깊어져 가지고 다시는 서로 보고 싶지 않아 할 정도로 또 그렇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학년의 경우에는 또 아이들의 말이 다 다르고 또 어떤 거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자체도 힘든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지 않은 또 의결 결과가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게 학교폭력법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가해 학생 입장에서도 본인이 잘못했을 때 바로 벌을 받으면 좀 억울함이 덜한데 이거를 무슨 사안 조사를 거쳐서 학폭위를 거쳐서 또다시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거죠. 가해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한 달 뒤에 학교 봉사 뭐 처분 받았다 하면 그때 돼서 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억울함, 이렇게 반성이 다시 억울함으로 변해서 이게 과연 지도 효과가 있냐라는 좀 의문도 들기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 모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거를 결국에는 그 학생 부장 선생님이라고 하죠. 네네. 네, 학생 부장 선생님이 사안 조사를 하게 돼요. 그때 양쪽 학부모랑 대응을 하게 되는데 뭐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가해 학생 편을 든다. 뭐 피해 학생 편을 든다. 뭐 이거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을 고소하는 사례까지도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 부장 선생님이 뭐 결국에 질병휴직을 들어가고 교감 선생님까지도 질병휴직을 들어가는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모두가 기피를 하다 보니까 네. 정교사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힘없는 어떤 기간제 교사나 아이고. 신규 교사나 이런 교사분들한테 이 업무를 맡기게 되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얘기 들어보면 누가 학생부장 하고 싶겠어요. 네, 또 요즘에 좀 패턴이 하나가 있는데 네. 온라인에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네. 워낙 애들이 많이 그쵸? 보다 보니까 유튜브 상에 나와 있는 그런 언어를 이제 패턴을 따라하면서 상대방을 놀리는 뭐 어쩔 TV 뭐 어떻게 이렇게 오,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 아이 저학년이 참지 못하고 이렇게 욱하게 되고. 욱하게 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티키타카도 네. 또 폭력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 참 이런 것까지 심의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네. 것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그냥 혼내고 좀 벌 주고 끝냈을 일들이 지금은 이 학교 폭력 법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히려, 네. 아이들을 이렇게 벌 청소 한번 시키는데도 너무 그 단계가 복잡한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반발심까지 쌓이게 되고. 네네. 그러면 이 교육부 대책에 학부모의 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그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통해 가지고 네. 서면 사과를 하거나 재발 방지 서약을 하거나 특별 교육 이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네. 또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또 이번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원래 학교 단위에 있던 것을 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신뢰성도 높아져서 분쟁의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좀 그렇게 상위 기관으로 떠넘기는 것 같은 분위기가 좀 그런 있네요. 네, 좀 느낌도 있기도 하고요. 네. 또 네. 문제가 학교 보호위원회를 만약에 연다고 해서 네. 학부모한테 출석하라 또 뭐 이렇게 진술권을 주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에 과연 이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네. 만약에 그 학부모한테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 뭐 서면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학부모 안 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사실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 교권 침해 조치를 이제 초등교육법상으로 뭐 학급 교체, 전학 퇴학 같은 네네. 거는 학생들한테 할 수 있어서 이거는 학생들한테는 불이익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조차도 학생들 이 조치에 대해서 또 뭐 생기부에 기재를 하니 많이 지금 논의 중인데 민감한 문제죠, 그게. 네, 사실 우리나라는 결국에 아이들에 대해서 벌 주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그걸로 이제 다 귀결이 되는 네, 거예요. 네. 학폭법도 그렇고 교권 침해도 그렇고 이게 참 사실 좀 암담한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권 침해 조치로서 이제 학급 교체, 전학, 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 받으면 학생부에 기재한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학생부에 기재하면 아무래도 강제력, 권고 이상의 좀 처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찬반이 있더라고요.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네, 예방적 차원이나 뭐 징벌적 네. 차원에서 되게 좋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되게 또 아이들의 어떤 그런 미래 변화 가능성을 네. 고려해 봤을 때는 뭐 단계적으로 뭐 기재를 했다가 삭제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기재 유보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옵션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이게 기재가 되게 되면 지금 똑같이 학교폭력법상 전학, 퇴학, 학급 교체 처분은 다 기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뭐 굳이 분리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그렇게 귀결된다는 게 참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데요. 결국 이제 교권 침해 대응 방안을 우리가 나눠봤는데 앞으로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부분만큼은 조금 강조해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면 짧게 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단순히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서 졸속 입법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지금 현재 학교폭력법의 문제처럼 또다시 이제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현실의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큰 문제들이 또 네. 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검토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을 하더라도 해석의 여지가 넓어지게 되면 결국 실무에서는 이게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힘들어지고 네. 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제가 대구 교육청 슬로건이 믿어요 함께 우리 학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신뢰를 바탕으로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사와 학부모가 하나된 마음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건강 안전을 위할 수 있도록 잘 현장에서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민정 변호사, 최현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대구 엑스포에서 개막한 2023 대구 국제 블루 아트페어 현장을 윤가영 리포터가 먼저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미술축제는 대구 도슨트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국내 70여 개의 갤러리에 섬선한 현대미술 2,500여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아트페어가 특별한 이유는 도슨트 투어가 준비돼 있다는 건데요. 저도 어제 오후 3시에 있었던 투어에 참여를 했습니다. 약 40여 분간 진행된 도슨트 투어 현장 짧게 들어보시고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도 담아왔습니다. 이건영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신체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아니, 모두가 신체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아? 손에 붓을 쥐고 그림을 그릴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도로에서 아트페어 한다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도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함께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게 되었어요. 원래는 계획은 자유롭게 관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작가의 의도를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상 먼저 도슨트 분의 설명을 먼저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부터 작품을 다시 돌아볼 건데 작품 감상할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다양한 작품들을 지금 한 자리에서 작품 감상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아트페어 같은 데 와서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사람들의 개성이 정말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는구나. 요즘 뭐 AI라든가 챗 GPT 뭐 이런 거 막 나오는데 그래도 사람의 몸 안에서 있는 생각 이런 것들 나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고 기획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구 국한적인 제한된 지역이 아니고 뭐 부산 뭐 여기저기서 오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기회는 많이 봐야 되겠다. 봐야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느낌이 있어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슨트 투어는 오늘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30분 그리고 3시와 5시 총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투어를 진행하는 도슨트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시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도슨트 김기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술이라고 하는 장르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도슨트와 함께 미술 전시장을 관람하게 되면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미술에 대해서 기법이나 혹은 어떤 취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실 수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합니다. 미술 사조가 혹은 미술사가 굉장히 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뭐 기법 혹은 뭐 재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혹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등 정말 다양한 장르
장르 혹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최대한 많은 관람객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트페어는 저희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하고 판매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 아트페어에 오셔서 수많은 작가들과 함께 그들이 남긴 작품들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대구 국제 블루 아트 페어는 기존 대규모 아트 페어에 참여하기 쉽지 않았던 작은 규모의 갤러리도 많이 참여했고요. 또 신진 작가들은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덕남 사무국장의 목소리로 정리해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블루칩 작가나 메인 작가들은 누구라도 알겠지만은 사실상은 대구에서도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아주 멋있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작가들이 여기서 작품 전시를 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열어두는 그런 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준석 작가라고 젊은 작가인데 이상병 선생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진 작가인데 그런 작가들도 여기 나와 있고 이용주 작가 같은 경우는 마을 작품 하나가 거의 극사실로 그려져 있는 작가들도 있어요. 1,500점 정도가 돼 있어가지고 오시면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오셔가지고 관람하시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작품들을 갖다가 저렴하게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데서 많이 좀 구경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대구 국제 블루 아트 페어는 27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네,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총 4차례 열린 도슨트 투어까지 꼭 참여해보시면 좋겠네요.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낮 기온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대구, 포항, 김천이 32도, 또 경산은 33도까지 오르니까 아주 무덥겠네요. 다음 주 초에 또다시 대구, 경북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